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유방암으로 인해 부분 절제술을 받고 한동안 약물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딱히 부유하지는 않았던 터라 아픈 몸을 이끌며 식당 일을 전전하였죠.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일을 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쉬어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인데 거기에 가난과 질병까지 겹쳐 어머니의 삶은 말 그대로 답이 없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힘든 삶에서도 단 한순간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보육원에 맡겨두고 새 인생을 출발하거나 자신만을 챙기며 살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저를 지켜내셨죠.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으리라. 반드시 노력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리라 매일같이 다짐했습니다. 든든한 지원도 백도 없는 제가 무엇으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받을 것도 하나 없는 제가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할 방법은 죽을 듯이 노력해서 공부로 좋은 대학에 가서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악 물고 공부했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매일 코피를 쏟아낼 정도였어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주말에 동네 근처 웨딩홀에서 일을 했는데요. 식사도 제공해주고 끝나고 남은 음식을 싸주기도 해서 좋더라고요. 덕분에 일을 나가는 날이면 밥 걱정을 안 할 수 있었죠. 학교 공부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이제 코피를 쏟는 것은 그냥 가벼운 일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면서 돈이 없어 밥을 굶느라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고 길을 가다가 눈앞이 핑 돌면서 비틀거리기도 했습니다. 급하게 학교 앞 슈퍼에서 100원짜리 사탕을 사 먹으며 배고픔을 달래는 날도 많았죠. 아르바이트비를 받은 날에는 슈퍼에서 커다란 설탕을 사서 물에 타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을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그렇게 노력해서 결과가 만족스러웠다는 겁니다. 코피를 쏟아가고 밤잠을 설치면서 또 밥을 굶으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가 아주 좋았거든요. 전교 1등 못해도 2등 그 이하로는 점수가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고 싶은 대학에 가라는 어머니의 마음은 알지만 차마 그런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더 낮춰서 썼습니다. 저에게는 대학 간판도 중요하지만 졸업을 할 수 있으려면 장학금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사대문 안에 있는 이름난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집에서 떨어진 곳이라 통학은 어려웠고 자취하려고 알아봤지만 주변 월세가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알아본 끝에 아주 저렴한 고시원을 찾게 되었고 저는 시설보다 가격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다른 건 보지 않고 바로 입시를 결정했습니다. 정말 제 몸 하나 딱 누울 수 있는 방에 창문도 없이 침대 옆 한쪽에 아주 좁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샤워실도 화장실도 전부 같은 층 사람끼리 공용으로 같이 써야 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공부하고 끝나면 물류창고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른 새벽 집으로 돌아오면 그냥 쓰러져서 잠들기 바빴거든요. 자고 씻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이 딱히 저에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저에게는 누울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충분했는데 거긴 제가 딱 필요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오히려 새벽에 들어와도 햇빛에 방해 없이 깊이 잠들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들 대학 가면 술도 먹고 연애도 하며 청춘 드라마 같은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렇게 대학 생활을 즐기는 청춘 남녀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제 사정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즐길 여유도 없었고
누군가와 어울릴 만한 시간도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늘 시간과 돈이라는 채워지지 않는 장독대를 메우느라 바빴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두 가지는 제 삶에서 늘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내고 나머지는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와 수술비로 갚아야 할 돈들을 내기 위해 집으로 보냈습니다.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면서 시간이 모자라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가진 것 없이 태어나면 돈만 없는 게 아닌 많은 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는 날, 저 스스로가 정말 대견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다른 사람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년간의 취업 준비를 통해 좋은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을 물류창고에서 일해도 받아본 적이 없는 돈이 계약서에 쓰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봉을 보면서 마침내 제가 코피를 터져가며 공부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금액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한 번도 그 정도의 수입이 생겼던 적이 없으니까요. 꿈에 그리던 삶에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았어요. 그냥 눈 감으면 잠이 들고 일어나면 공부하거나 일을 하던 막막하던 생활에서 마침내 저도 꿈이란 것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드디어 하고 싶은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번듯한 집을 사서 곰팡내를 맡으며 기침하는 어머니를 마침내 햇빛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따스한 햇볕이 들어오는 집에서 바싹 말라 축축하지 않은 뽀송뽀송한 빨래를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옷을 입을 때마다 섬유 깊은 곳에서 묘하게 펴져나오는 습기찬 냄새가 아닌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축축한 공기에서 느껴지는 매캐한 곰팡이내가 아닌 바짝 마른 햇빛에서 나는 따뜻한 향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간다면 마침내 어머니의 기침이 멈추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돌아보니 그때 꾸었던 꿈들도 참 소소하고 별거 아닌 것들이었네요.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그때 당시 저에게는 차, 시계, 명품, 가방 같은 것들보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중요했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는 만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통의 삶이 가져보고 싶었어요. 바싹 마른 빨래와 낮 동안은 형광등을 켜지 않고 햇빛을 보면서 생활하는 것. 그게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 똑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웬만하면 식사도 회사 내에서 모두 해결하고 저녁도 탕비실에 간식으로 때우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해결하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월급이라는 것을 받으니까 삶이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급여 때문에 정부 지원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전의 삶보다는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아서 반지하 아니면 1층이라도 어머니가 사는 집을 이사해드리고 싶었어요. 저야 젊고 건강하니 고시원에서 지내도 괜찮지만 매일 기침을 끊임없이 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반드시 지하방에서 벗어나게 해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일하며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있는데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약물 치료를 중단했던 어머니가 얼마 전 다시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다시 재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조직 검사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니 또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지난번은 종양이 발생한 일부만 절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같은 곳에 다시 재발한 것을 보고 병원에서는 전체를 절제하는 것을 권하더군요. 전문가의 소견이 그러하니 저희는 딱히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도 한동안 약물 치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 건강관리를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으니 완전히 치료받는 동안이라도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것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저 역시 회사 일로 바쁘기도 하고 어머니랑 떨어져 지내는 데다 제가 가까이에 있다고 해도 딱히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식단부터 건강관리까지 더 체계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는 동의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비용이 몇백만 원 단위더라고요. 제 월급을 쏟아 부어야 하는 금액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다시 재발하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수술 후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한 수술과 치료를 반복하는 것은 어머니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아 재발과 전이를 막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돈이 아깝다고 표현하기는 너무 불효자 같은 말이지만 큰 액수를 매달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수술비로 2년간 모아두었던 돈을 써버리고 다음은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수술비에 병원 입원비 그리고 요양병원 비용까지 다시 밑 빠진 독에 불을 붙는 것처럼 돈이 바닥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의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본사에서 직접 와서 봐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팀장님과 제가 가기로 해서 1박 2일 여정이라 짐을 챙겨서 길을 나섰습니다. 가면 팀장님 절대 술 못 마시게 해. 알았지? 술 파는 곳은 근처도 가지 마 그냥. 저 사람 가족 중에 회사 임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 처리가 아주 개판이야. 밥 먹을 때도 영수증이랑 법인카드 네가 잘 챙겨. 저 사람 일부러 신입사원들이나 만만한 직원들만 골라서 출장에 데려가는 거야. 가서 아주 자기 놀러 온 것처럼 신나서 질러대는데 영수증은 물론 쓰면 안 되는 곳에서까지 법인카드로 긁었다가 신입 직원들 방패막이 삼아서 욕바지로 쓴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조심하고 정신 바짝 차려. 응? 알았지? 제가 팀장님이랑 출장을 간다고 하니 선배님들이 옆에서 신신당부했어요. 부장님도 가서 현장 일도 제대로 경험하고 영수증을 잊지 말고 챙기고 출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팀장님은 얼마 전 고급 세단을 뽑았다며 회사 차 대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서 가자고 했습니다. 비싼 차라며 저한테 맡기기 불안하다고 운전도 직접 하신다고 하길래 전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편안한 출장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충남까지 가는 내내 정말 편안했어요. 꽤 젊은 분이라 그런지 회사 상사분들에게 많이 보인다는 꼰대스러움도 없고 적절한 농담과 신나는 음악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 저에게 요즘 고민이 있어 보인다면서 무슨 일인지 편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하기를 꺼렸지만 회사 밖이라는 편안함과 친근하게 대하는 팀장님에게 저도 모르게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이전에 수술받고 이번에 또 재발한 것과 이후 요양병원에 모시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장님은 의외로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자신이 아는 지인들의 사례도 들어주고 근처에 괜찮은 요양병원과 의사에 대해 알아보고 알려주겠다며 마치 친한 형이랑 여행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답해 주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도 공장으로 가서 일 처리를 빠르게 하더군요. 가족이 임원이라 낙하산이다 뭐다 이야기 들었던 것과 다르게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일 처리에도 매우 능숙했습니다. 넉살도 좋고 적절하게 능글맞으면서 말주변까지 좋아 공장장님은 물론 일하는 직원분들에게도 가볍게 잘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재치 있게 전달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져 이번 출장은 정말 같이 오기를 잘했다. 앞으로 내가 일하면서도 알아갈 부분이 정말 많았던 현장 방문이었다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을 하고 근처 모텔을 잡아두어 돌아가는 길, 갑자기 저녁을 먹고 가자고 했습니다. 근처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 먹을 가게가 많지는 않고 그중 국밥집 한 곳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차피 저녁은 먹어야 했고 모텔 주변에도 먹을 곳이 없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아 열려있는 식당을 본 김에 먹고 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앞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잘 마무리했다고 부장님한테 전화 한 통 드려야지. 첫 출장이니까 직접 보고 드려. 나 가서 통화하고 어머니에게도 안부 전화 잠깐 하고 와. 팀장님 이야기에 저는 핸드폰을 들고 나가서 전화했습니다. 먼저 부장님께 상황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연락을 드리고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니의 즐거운 목소리를 듣고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15분 정도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팀장님이 술을 시켜서 드시고 있었어요. 이미 소주를 한 병 다 마시고 2병째를 부어서 마시는 중이었습니다. 팀장님, 그냥 식사만 하신다고 에이, 이제 일도 다 끝났고 오늘 첫 출장인데 어떻게 밥만 먹어? 그러면 너무 아쉽지. 어차피 오늘은 가서 잠만 자면 되는데 한 잔 쭉 들이켜고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부터 또 열심히 올라가 보자고. 아니, 그래도 그러면 돌아갈 때 운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에이,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냐. 자자자, 괜찮으니까 한 잔 받아. 우리 첫 출장인데 그냥 이렇게 끝내려고 했어?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로는 취하지도 않아. 내가 주량이 얼마나 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잔을 손에 들려주면서 얼른 마시라고 시키는 팀장님에게 얼떨결에 저도 술을 한 잔 들이켜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숙소까지는 바로 앞이니 괜찮겠지 싶은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주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도 저는 팀장님이 권한 술 이외에 다음 잔부터는 마시지 않았고 결국 소주 3병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팀장님이 절대 안 된다면서 자기 차를 남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나마 술을 한 잔만 마신 제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힘으로 뜯어 말렸습니다. 아니, 이 차가 얼마짜린데 네가 운전한다고 그래. 사고 나도 내가 책임져야지. 괜히 차 흠집 내서 울지 말고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넌 편안히 옆에 타기만 해. 결국 힘으로도 직급으로도 돈으로도 이기지 못해 조수석에 탑승했습니다. 그래도 취해 보이지는 않는 데다 모텔은 바로 앞이니까 괜찮겠지 했어요. 그렇게 안심하면 안 됐지만 저도 모르게 합리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르신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수습해야 하지만 팀장님은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갑자기 차를 몰아서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가 떠날 때까지 어르신은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팀장님, 이대로 가시면 어떡해요? 119에 신고하던 병원에 모시고 가야죠. 얼마나 다치셨는지 확인이라도 해야죠. 빨리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요. 빨리요. 설마 그 사람 죽은 건 아니겠지? 그건 모르죠. 얼른 다시 돌아가요, 팀장님. 아니, 근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뭐가 됐든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제가 119 전화할게요. 잠깐, 기다려봐. 잠깐만, 나 생각할 시간을 좀, 그분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생각할 시간이 지금 왜 필요해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 팀장님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하고 다녔던 것은 물론 또다시 술을 먹고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거죠. 게다가 이번에는 사람을 쳤으니 법을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아주 큰일이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가 좀 바꿔줘라. 네? 나랑 운전석 바꿔줘. 네가 운전한 걸로 해줘. 제가요? 나 이번에 걸리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나 진짜 감옥 가게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 와이프랑 애들은 우리 애들이 아빠 감옥 가는 거 볼 수는 없잖아. 나 이번에 걸리면 진짜 구속이야. 그럼 불쌍한 애들은 어떻게 해? 넌 초범에다가 나보다 술도 덜 마셨으니까 그냥 벌금형 받고 끝날 거야. 내가 유명 변호사 선임해서 벌금으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원비. 어머니 요양병원 모시니까 좋다며? 근데 비용이 장난 아니라며. 나 돈 많아. 그니까 병원비도 내가 다 내줄게. 지금보다 더 좋은 병원에 모셔줄게. 내가 법을 잘 아는데 너 정도면 초범이라서 진짜 벌금만 받고 끝나. 벌금도 내가 다 내주고 혹시 그 이상으로 처벌이 나오면 내가 국내에서 손에 꼽히는 변호사 써서 벌금형으로 낮춰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고 좀 바꿔줘. 그러면 앞으로 네 인생 완전히 달라질 거야.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돈 이야기를 들으니 욕심이 들더라고요. 돈이 간절한 상황이었던 만큼 그 이야기에 더 쉽게 유혹당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술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워낙 말을 잘해서 현혹당했던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운전해서 다시 사고 난 지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이미 경찰차가 멈춰 있더라고요. 지나가던 행인분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고 경찰은 사고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리에 머물러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에 그동안 좋지 않은 행실이 많았던 팀장님은 차량 블랙박스를 오래전부터 꺼둔 상태였습니다. 근처에 카메라도 없던 곳이었고 자전거와 사고가 났는지 보니 상대편 차량에 블랙박스도 없어 오로지 제 진술과 어르신의 이야기만으로 사건이 구성되었습니다. 경찰은 저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심각하게 나는 술 냄새로 바로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판단했고 경찰차를 타고 근처 파출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음주 측정을 하니 다행히 결과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사고가 접수되었고 간편하게 끝날 것 같았던 사건은 생각보다 심각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어르신이 자전거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거든요. 사건은 순식간에 살인미수냐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뒤로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되며 저는 징역을 구형받았습니다. 초범의 음주 수치가 높지는 않았지만 벌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벌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았고 대신 돈을 내주겠다는 팀장님은 저를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는 핑계로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뺑소니를 시도한 혐의에 블랙박스를 의도적으로 꺼두었다.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등 여러모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팀장님이 약속했던 변호사도 재판받는 내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벌금을 노역으로 갚기로 하여 징역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구치소로 면회를 온 팀장님은 자신이 유명 변호사를 구했다며 그분이 일정 때문에 항소 기간이 늦어지고 있지만 벌금만 받고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들으니 요양병원비를 대신 납부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약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싶어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팀장님을 다시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제가 한 게 아니라고 뒤집을 수도 없었고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으니 항소도 포기하고 그대로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고 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후 의식불명이었던 어르신이 깨어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사고를 낸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저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었고 저희 때문에 어르신이 의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내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형을 살면서 주변에서 탄원서 등으로 항소를 준비해보면 어떠냐고 물었지만 그런 것들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병원비를 내주었더니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몇 달 후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요양병원비를 내준 것은 2달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바로 퇴원을 했고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그나마 제가 어머니를 위해 보내드린 돈이 있어 그걸로 생활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 부작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일도 하지 못했던 어머니는 힘든 생활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걱정할까봐 차마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거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감옥 안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도소 안은 날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노역하고 다시 식사 시간, 그리고 취침, 매일 쳇바퀴를 도는 삶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터놓고 마음을 열 수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도 늘 외로웠습니다. 매일 얼굴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지만 언제나 혼자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루가 가는 게 마치 1년이 지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기는 하더군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그래도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모범수로 6개월을 감형받았어요. 그래도 원래 나가기로 한 날짜보다 훨씬 빠르게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에서 꽤 먼 교도소로 배정을 받아서 출소하는 날 어머니는 오시지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힘들게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들 집에 올 수 있게 해준다고 돈을 보내줄 테니 출소해서 가까운 은행에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소하고 바로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갔어요. 하지만 제일 먼저 저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던 탓에 당장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교도소에서 출소해서 신분증이 없습니다. 주소지를 이야기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으로 통장을 만들 수 없을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출소를 했다고 이야기하자마자 의심의 눈초리는 금방 확신으로 바뀌었거든요. 마침 제가 들어올 때부터 차림새 때문에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생각했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범죄자라고 확신을 가진 것 같았죠. 마치 제가 교도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무슨 심각한 전염병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소스라치면서 저에게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불편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여기는 있을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니 얼른 그것부터 만들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로 가서 이야기했더니 임시 신분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문제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발급받은 사진 자료가 있으면
그걸로 받을 수 없는지 부탁드렸지만 안 된다고 하셨어요. 가까운 사진관을 안내해 주셨지만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대로 있으면 교통비도 받을 수 없어서 통장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관으로 가서 제 사정을 이야기하며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제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도소에 갔다가 출소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지금 신분증이 있어야 통장을 만들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발급하려면 사진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돈을 받으면 바로 비용을 낼 테니 제발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역시나 똑같았습니다. 제가 출소를 했다고 이야기하자마자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변하더니 다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전화기 옆으로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안 된다며 얼른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나가요. 당장 나가요. 안 나가면 신고할 거예요. 아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당장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발길을 돌려 나왔습니다.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민센터로 들어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혹시 사진 발급 비용이라도 좀 어떻게 도와주시면... 하지만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만 받으면서 돌아서 나와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자 싶어서 작은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한 직원분이 친절하게 자신의 창구로 부르더군요. 제가 방금 출소해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아는데 신분증을 만들려면 사진이 필요하고 사진을 찍으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7만 원을 보내주시겠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돈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통장을 만들 수 없을까요? 아니면 제가 돈을 받자마자 돌려드릴 테니 혹시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순간 모니터를 보고 있던 직원의 동작이 일시 정지되었어요. 이번에도 또 나를 차가운 시선으로 보면서 쫓아내겠구나.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저를 보는 그 차가운 눈빛을 견딜 수가 없어서 먼저 돌아서서 나가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더니 그분은 급하게 자기 옷에 있던 지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을 확인해 보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전부 꺼냈어요. 지금 12,000원 정도가 있네요. 아마 이거면 사진이랑 주민등록증 신청 비용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 먼저 가서 사진부터 찍고 주민등록 신청하고 오세요. 그리고 임시 신분증을 달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오시면 제가 통장 개설 도와드릴게요. 저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저에게 돈을 내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출소한 지 몇 시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두렵거나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선뜻 손을 내밀어주는 것. 이전에는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경멸받지 않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울먹이면서 그 돈을 받아들고 다시 사진관으로 갔습니다. 사진을 찍고 잠시 기다리니 바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센터로 가서 마침내 신분증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임시 신분증을 들고 다시 은행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만드는 동안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변명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같이 일하던 상사의 꼬임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악마의 계약을 받아들이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정말 귀 기울여서 진지하게 그리고 섣부르게 저를 판단하거나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들어주셨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러지 않았을 수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통장은 다 개설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핸드폰 빌려드릴 테니까 이걸로 어머니께 전화드리세요. 그리고 이게 계좌번호예요. 입금 확인되면 제가 여기로 바로 인출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분은 자기 핸드폰까지 꺼내주면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상담 책상에 이마가 부딪힐 듯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고 7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었어요. 7만 원. 고작 7만 원을 받기 위해서 몇 시간을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경매를 받았는지도요. 마침내 돈을 받고 저는 거기서 12,000원을 다시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돈은 그냥 제 출소 선물이라고 받아주세요. 오늘 아무도 안 나오셔서 두부 하나 못 드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두부는 준비 못했지만 그 대신으로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제가 제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꼭 더 크게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동안 힘든 일이 많으셨는데 부디 이제는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제가 늘 응원할게요. 그리고 어려운 일 있거나 힘든 점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다 큰 어른이 부끄럽게 은행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손에는 임시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수십 번을 하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알려주신 이름을 계속 되뇌이면서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저는 밥을 한 끼 사 먹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마음을 다시 굳게 먹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자리 잡은 모습을 그분에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거다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그 사이 어머니는 바짝 야유어 계셨습니다. 팀장님에게 전화해봤지만 예전 번호였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그분이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나가서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몇몇 지인들은 다들 저를 범죄자로 알고 연락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나마 제 사정을 믿어주는 몇 명만 연락을 받아주었어요. 교도소에 다녀온 경력은 제 발목을 매 순간 붙잡았습니다.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 동네를 돌아다닐 때마다 따가운 시선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서 건설 현장 말고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믿고 도와주신 그 은행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라도 저는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도 가리지 않고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며 지내던 어느 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지인 한 분이 만나자는 연락했습니다. 나랑 같이 사업 하나 해보지 않을래? 내가 이번에 건강과 관련된 앱을 개발할 예정인데 네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제 사정을 유일하게 믿어주는 최측근 중 하나였습니다. 명문대학식이나 나오고 유명 대기업에서 일을 했던 제가 지금은 현장에서 노동하고 있다니 안타깝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지인은 회사를 그만둔 후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같이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거죠.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당장 현장에 나가서 매일 1급을 받는 것과 잘 될지 아닐지 모르는 회사에 뛰어드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을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언제까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다치거나 아플 수도 있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컸지만 눈 딱 감고 뛰어들었습니다.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이해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건강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 지원과 마케팅 부서를 이끌었습니다. 앱을 출시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속되는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분야들이 크게 뜨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저희는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식품과 영양제를 사업 분야에 포함하여 더욱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한 지 3년 정도 지나면서 저희의 사업 분야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너뷰티라고 미용과 관련된 건강 분야도 저희 사업 중 하나였기에 한국인의 좋은 피부와 어려 보이는 외모에 관심을 가지는 해외 고객층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련 화장품까지 출시하면서 저희는 그야말로 대박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초기부터 비용까지 투자하며 발벗고 나선 저에게 처음 사업을 제안한 지인은 공동대표를 맡겼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0년 만에 저는 성공한 회사의 CEO로 어디를 가든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시골 교도소에서 출소해 무시와 경멸을 당하던 그때의 저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공장 대지 매입을 위해서 은행과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은행 앞에서 신분증도 없어서 돌아가던 저는 이제는 VIP실에서 상담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도 위층에 있는 VIP 룸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깨가 잔뜩 처져서는 깊은 한숨을 쉬면서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어깨를 잡았어요. 잠시만요. 같이 내려오던 지점장님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저는 달려가 그 남자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분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어깨를 붙잡았던 남자가 너무 놀란 얼굴로 저를 따라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어디 아프기라도 한 줄 알고 다급하게 어깨를 붙잡던 남자는 저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같이 놀랐습니다. 드디어 만나 뵙네요, 드디어. 저는 그 남자의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 큰 아저씨가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이제야 만나는군요. 이제야. 한참을 울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저는 남자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남자를 이렇게 다시 보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좋아 보여요. 양복도 멋진 걸 입고 계신 걸 보니 좋은 삶을 살고 계신 것 같네요. 덕분입니다. 그때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뭘 한 게 있다고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이죠. 잘 살고 계신 것 같아 정말 좋네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날 이후 1년쯤 뒤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은행을 찾았더니 그만두셨다고 하더군요. 많이 아프셨다고 하던데. 맞아요. 제가 폐암으로 척추에 종양이 전이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거의 죽을 뻔도 했었죠. 척추 종양은 완치가 없다더군요. 계속 치료를 받다 보니 제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생활도 다 망가졌어요. 회사 그만둔 후 병원 생활을 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모아두었던 돈을 다 써버린 것도 부족해 아내가 힘들게 파출부 나가서 벌어온 것까지 다 써버렸어요. 한심하죠. 남편이란 게, 가장이란 게 돈을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오히려 아파서 쓰기만 하고 있으니.
제 딸은 자기가 쓰던 방도 뺏겼어요. 딸이랑 방 한 칸짜리 집에서 다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중고로 나온 자식 책상 하나 겨우 쓰고 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자기 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은행을 돌고 돌면서 대출을 좀 할 수 있나 물어보니 제가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아무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안 하네요. 구직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직장 그만둔 지도 오래되었다고 하다 보니 아무도 써주려는 곳이 없어요. 당장 돈을 구하려고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여기 은행까지 대출을 알아보러 왔는데 역시나 또 거절이에요. 참 운명이 참 야속하네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몸도 아픈데 돈 문제에 가족들까지 제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에 있어 봤으니까요. 오늘 여기 은행에 오셔서 비록 거절을 당하셨지만 제가 보기에 이건 운명입니다. 저희가 다시 만날 운명이요. 마침내 제가 그때 도움받았던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분은 이번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해 얼굴이 어두워지셨지만 저는 오히려 눈이 반짝였어요. 다시 은행을 찾았을 때도 놓쳤던 은혜를 갚을 기회를 발견했다는 기쁨이 컸거든요.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희망을 보여준 그분에게 늘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에요. 저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바로 회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공동대표를 하고 있는 친구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임원들과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죠. 다들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준 덕분에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분에게 우리 회사로 방문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간단한 이력서도 함께 첨부해서 말이죠. 그리고 공동대표와 저, 임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미 마음속으로 답이 정해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어떻게든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꼭 그럴 필요도 없이 그분은 면접을 아주 잘 봤어요. 오히려 저보다 임원분들이 마음에 쏙 들어하며 꼭 뽑아야 하겠다고 칭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쓰세요. 저는 그분이 은행에서 빌리려고 했던 돈을 건넸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아닙니다. 제가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어 주셨잖아요.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저는 정말 비뚤어진 마음으로 진짜 범죄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주신 것은 12,000원이 아니라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그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제가 그때 받았던 12,000원과 마음의 무게는 같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도 이렇게 돈을 받기는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이자라도 받아달라고 조금씩 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안 돌려줘도 된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이 2칸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서 마침내 딸에게도 자기 공간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뿌듯했습니다. 기뻐하는 그분의 얼굴을 보니 저도 같이 행복해졌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회사의 회계팀으로 근무를 하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어요. 계산도 빠르고 일도 야무지게 잘하는데 주변 직원들이랑도 잘 지내서 회사에서 다들 좋아하는 직원 중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저는 꿈을 모두 이루었어요. 지금은 햇빛이 잘 드는 넓고 쾌적한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거든요. 꿈을 이룰 수 있던 것은 가장 어두웠던 때에 저에게 한 줄기 빛을 선물해준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제가 한 줄기 빛을 선물할 수 있었죠.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기회는 어디에서 올지 모르니 포기하지 말고 부디 버티고 버텨서 언젠가는 모두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